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2달 반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일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석 귀성 행렬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비수도권 곳곳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일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 발표만 봐도 계속해서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규모 이동이 발생을 하면 뭐 이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정말 이제 4차 대유행의 고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당국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난 추석과 그 이전의 설 연휴 이후 상황을 보면 확진자 수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전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 현재 코로나19 감염의 상당 부분이 직장에서의 일상생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감염이라 휴일이 되면 이제 그 감염이 가족과 지인의 모임의 감염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네. 그 가족과 지인의 모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진 않았다. 지난 두 번의 명절에서.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네. 그것도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높긴 하지만 감염 전파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물론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방으로 좀 옮겨가고 지방에서의 감염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뭐 급속하게 늘어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신 거죠? 네,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코로나와 이렇게 대처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이동량이 좀 늘더라도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동량이 늘어난다고 그거에 비례해서 확진자 수가 늘지는 최근에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네. 가정 내에서는 8명까지 이제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번 추석 연휴에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족 모임을 할 때 백신을 접종을 했더라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부모님이 접종하지 않으신 경우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좀 높을 수 있어서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족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네. 가능한 한 환기를 자주 하라고. 환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10분마다 하면 감염의 위험을 환기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한 40%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 있더라도 오랜 시간, 12시간 모여 있는 거에 비해서 한 2시간 정도까지 모임하는 시간을 낮추면 환기하고 함께하면 한 10% 수준까지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마시고 또 시간을 보내실 때 환기를 가능한 한 자주 해서 자주 하면 감염의 위험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환기 부분은 뭐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고 유입하다는, 안에 있는 이제 침방울이 튀어 있는 공기를 내보내는 거죠. 네, 그럴 때 혹시 선풍기 같은 걸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선풍기 자체가 이제 뭐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너무 선풍기 같은 걸 사용하는 거는 또 위험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정부의 목표가 추석 전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을 70%까지
올리겠다 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접종률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그 70%대에 비교적 빠르게 도달했고 60%, 70% 사이에서 정체 구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하겠다고 하는 의향, 그러니까 접종 의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접종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접종 대상자 중에 90%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서 예전에 한 80%대에 달하던 것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외국에 비하면 외국은 대개 60, 70%에 머물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는 20, 30% 이상 높은 접종 의도율을 보이고 있어서 백신 물량만 충분히 확보되고 지금 현재의 그 백신을 접종하는 이제 체계, 의료기관이나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거의 90% 가까운 접종 대상자 중에 접종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접종률 지표를 보면 50%를 달성한 이후에 28일 만에 70%를 네. 달성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50% 달성 이후에 오히려 접종 속도가 좀 줄어드는 네.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속도가 붙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접종을 받겠다고 하는 국민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접종의 속도에 영향을 줬던 중요한 요인은 백신의 확보 물량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분기 들어서 백신 물량 확보량이 좀 많아지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은 거죠. 뭐 우리가 그 한 28일 한 달 사이에 50%에서 70%까지 올린 거는 하루에 대개 한 50만 명, 1% 정도의 접종률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을 때는 뭐 130만 명 이런 정도로까지 하루에 접종을 했으니까 뭐 그 충분히 우리가 낼 수 있는 속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이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해서 국민 접종률을 80%까지 올리고 접종 완료율도 이제 6주 안으로 7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은 상황이고 이렇게 확산세가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접종을 받으면 뭐 감염의 위험이 뭐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감염을 막는 효과가 뭐 90%, 80%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 접종자에게 뭐 사적 모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뭐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전체 방역의 분위기 또는 방역의 어떤 긴장감이 이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소극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70% 1차 접종률을 달성하고 이제 한 달 안에 아마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70%까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한테 일상생활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접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긴장감이 이완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잘 설득하고 설명해야 될 일이지. 긴장감이 이완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면 결국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접종 인센티브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원래는 이제 1차 잔여 백신에 의해서 잔여 백신은 1차 접종자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2차 접종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가 이제 향후 접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접종 기간을 당겨서 접종할 수 있으니까
접종 완료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잔여 백신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서 뭐 추산해 보면 하루에 한 5만 회분 뭐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어서 그 접종률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데는 뭐 그게 크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다 보니 추석 연휴에도 백신을 맞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고 나서 사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네.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그 가벼운 이상 반응, 뭐 열이 나거나 오한이 생기거나 이제 접종한 부위에 뭐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하는 증상들은 대개 2, 3일이면 다 없어지니까요. 네. 2, 3일 정도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증상이 악화되거나 특히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심근염, 식낭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그게 2, 3일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또는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하시면 이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뭐 대부분 큰 병원 응급실들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 환자를 볼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 어디가 근처에 이제 문을 열었는지 잘 판단이 안 서지면 그 정부가 얘기하는 응급의료 포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그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 의료 포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근데 보통 보면 명절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사실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혼란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그럴 때는 뭐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꼭 가야 될 만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때 가시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너무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다 이용하면 응급실이 혼잡해서 오히려 거기 가서 더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응급실도 굉장히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더 좋아지지 않거나 또는 더 나빠지거나 또는 호흡곤란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그런 때 응급실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이 백신 부스터샷에 반대하면서 기존의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좀 차질이 빚어질 거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거든요. 네. 이런 자문 결과가 갖는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FDA 미국 그 식약청의 자문단이 이제 그 내린 결론은 그 파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면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맞고 네. 그 이하 그러니까 65세 미만 모든 연령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접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접종 이후에 지속적으로 항체 수준이 떨어지고 대개 5개월이 지나면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제 부스터샷의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목표가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다면 이스라엘 데이터로 그 필요성이 입증이 되는데 부스터샷을 맞는 목적이 입원이나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 네. 이제 그 기존 백신의 효과가 계속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을 막는 효과는 여전하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도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